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은 빨강 모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빨강 모자를 쓰고 이렇게 금융교육, 신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다른 어른들한테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신문에서는 선생님 강의를 개콘보다 더 재밌는,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그런 강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4살,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도 금융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서 직접 빨간 대짐 저금통을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금융교육, 신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또 전국을 다니면서 그중에서도 교도소에 가서도 어른들에게 신용교육, 금융교육, 그리고 또 돈에 대한 소중함,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또 산골 오지마을, 아주 깊은 산골 그 마을에 가서도 어른들에게 직접 어르신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돈의 소중함이 뭔지 또 우리 그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빨간 모자 쓴 이 선생님이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은 빨간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다닐까요? 선생님은 우리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신용의 빨간불, 금융의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 빨간 모자가 달려가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선생님은 왜 빨간 모자를 쓰고 금융교육을 시작했나요? 이렇게 궁금증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다니는 회사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리나라 경제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소방수 역할을 하는데 선생님도 빨간 모자를 쓰고 그런 신용이라든가 금융의 빨간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어요. 우리 오늘 선생님하고 재밌게 강의를 하면서 재미난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근데 선생님 들어보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어떤 회사예요? 갑자기 궁금해하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와, 그러면 글쎄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우리나라 땅을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나라 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 있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경제 소방수 역할을 한다고. 우리나라 회사들,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 때문에 힘들거나 신용 때문에 힘들 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만물상이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은 직접 이용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은 그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비행기도 살 수 있고요. 소방차도 살 수 있고요. 자동차도 살 수 있고요. 또 보석 반지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은 금이 올라와 있어요. 와, 너무나 신기한 게 많이 올라오죠?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는 인터넷 만물상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궁금하면 그 검색창에 온비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주 재미난 물건들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 온비드를 통해서 집도 팔고 있어요. 아파트도 팔 수 있고요. 직접 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라 땅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한 사항들 보면서 혹시나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 친구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명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 모자 선생님하고 할 공부는 첫째, 1편, 도나 안녕 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2편은 현명한 돈 쓰기. 그 다음에 3번 용돈아 반가워 이렇게 3편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돈 모으기 저축. 돈을 모아야 우리 친구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또 5번째 돈보다 신용이 좋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보다는 신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알려줄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내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벌써 두 번째예요. 선생님 소개가 끝났고 이번에는 제1편 도나 안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재밌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나 안녕 했는데 도대체 돈이 뭘까? 맞아요. 뭐라고요? 돈? 돈은 무조건 좋은 거래요. 맞아요. 선생님도 돈이 무척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돈의 비밀, 도대체 10,000원짜리에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0,000원짜리를 볼게요. 우와, 세종대왕님이 있고요. 잘 보면, 자, 어때요? 하얀 면을 보세요. 거기를 빛에 비춰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세종대왕님의 초상화와 정반대 모양의 초상화가 나오고 있어요. 보이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디가 보면 우리 세종대왕님의 목을 볼까요? 거기에 하얀 목이 있죠. 옷깃이 있는데 그 안에 아마 자세히 봐보세요. 그러면 아주 작고 섬세한 글씨로 거기에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오늘 선생님하고 공부하다 보면 돈에 대해서 쉽게 그냥 허투루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 있는 그 밑에도 쭉 보세요. 비스듬히 보면 볼록 인쇄 기법을 사용한 원이라는 글자도 보여요. 우리 친구도 잘 보고 있나요? 숨은 그림 찾기 같죠? 자, 봐보세요. 그리고 옆에 세종대왕님 귀 옆으로는 은색 선이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좀 순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동그란 모양. 빛에 비춰보면 뒷면의 그림이 겹쳐지면서 태극무늬가 완성이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10,000원짜리만 딱 봤잖아요. 10,000원짜리 말고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0원짜리도 보면 이런 비밀들이, 지폐의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게 돈에 대해서 또 알게 될 거예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 한번 쭉 볼까요? 자, 50,000원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굴까요? 신사임당이요? 맞았어요. 신사임당이 그려져 있어요. 50,000원권은 우리 지폐 중에서 가장 비싼 돈이에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10,000원을 볼까요? 10,000원짜리는 누굴까요? 세종대왕,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 우리나라 지폐에 가득 나와 있어요. 자, 5,000원을 볼까요? 5,000원은 율곡이 선생님인데 신사임당의 아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의 돈에 이렇게 엄마랑 그 다음에 아들하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50,000원권하고 또 5,000원권에 이렇게 모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1,000원짜리에는 퇴계 이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원의 그림은 바로 학이에요. 그리고 100원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북선, 바로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에는요. 이게 뭘까요? 벼이삭이에요. 벼이삭인데 이게 통일벼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1972년도에 이제 통일벼가 전국에 모두 확산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통일벼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소가 됐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감사해서 이 50원에 벼이삭 그림을 넣었어요. 그리고 10원짜리 보면 다보탑이 있어요. 다보탑 그림 너무나 유명하죠? 이렇게 우리나라 돈에는 다양한 그림과 많은 사람들, 훌륭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다른 나라 돈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맞아요. 한번 볼까요? 물론 다른 나라 돈들도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훌륭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 나라를 뭐 독립을 시켰던 뭐 간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간디 그림이 모든 지폐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라든가 정치인 얼굴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일본에는 뭐 그런 정치인들보다도 뭐 세균학자, 작가, 언론인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선생님은 다른 나라 돈들 중에서도 몰디브의 돈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거기 봐보면 뭐가 그려져 있죠? 와,
돌고래, 아주 큰 고래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다를 거닐고 있는 그 고래가 지폐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갖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다른 나라 볼까요? 우리 브라질.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코끼리, 뭐 표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원숭이, 앵무새 이런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돈들은 그 나라의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굉장히 재밌게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느 나라 돈인지 알 수 있도록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돈은 왜 돈이라고 했을까?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돈은 돌고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은 아닙니다. 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 우리나라의 금속화폐 시절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이라든가 은이 주로 화폐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금이나 은을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서로 화폐처럼 썼던 거거든요. 이때 무게의 단위를 양, 돈, 푼 이렇게 정했었어요. 이 중에서 돈이라는 게 가장 흔하게 쓰였던 단위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는 돈의 이름이 돈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엄마가 어떤 아기의 돌잔치 반지를 사러 간다 그랬을 때 한 돈, 두 돈 아직도 그 단위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단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돈의 단위가 지금 왜 돈이라고 했는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잘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에 볼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돈은 돈인데 옛날에 돈이 없을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돈이 없었을 때는 서로 물건을 교환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저 사람이 필요한 거랑 바꿔서 서로 교환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나는 이만큼 줬는데 쟤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지?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떤 양반이 어떤 하인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쌀을 세 가마니를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무리 노력한 대가를 받았긴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불편함들이 돈이 없었던 시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차차차차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돈이 많이 생기긴 했죠. 그리고 쉽게 생기긴 했지만 그 오래전에 문물 교환이 되기 이전에는 또 어떻게 생활했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직접 내 손으로 다 만들어 쓰거나 다 직접 뭐 캐고 뭐 만들어서 썼었어요. 그게 자급자족이라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자급자족은 아주 옛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재배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물 교환이 생긴 거죠. 나는 사냥을 잘해. 근데 저 사람은 물고기를 잘 잡아. 그래서 나 저 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면 물고기와 고기, 육고기를 바꿔서 서로 먹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옷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릇을 잘 만들어요. 그럼 나는 좋은 옷이 있는데 너 이렇게 좋게 만든 그릇이 있으면 나랑 바꿀래? 이렇게 해서 서로 물물 교환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불편해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할까 하다가 물품을 교환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개 껍데기, 또 화살촉 이런 것들을 돈처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런 걸 쓰다 보면 잘 깨지기도 하고 또 잘 상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불편한데 그래서 금속 화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주조를 했어요. 금속 화폐가 또 오래 놔둔 괴짝 같은 데 넣어놓으면 이게 많이 녹슬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보관도 힘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한 화폐를 만들었어요.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는 상평통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서 우리는 어때요? 지금 쓰고 있는 지폐 아니면 작은 동전 이런 것들을 서로 돈처럼 물건을 살 때 필요할 때 쓰는 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보면 신용카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저번에 마트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는 장난감을 안 사주겠다고 집에 많이 있다고 절대 사줄 수 없다고 돈이 없다고 그렇게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뜻밖의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한테 신용카드가 있잖아. 돈 없는 엄마한테 신용카드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에게 신용카드는 어때요? 마법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저것만 내면 뭐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신용카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봤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신용카드 한 장이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뭐가 생겼죠? 바로 핸드폰으로 모든 걸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핸드폰 하나에 바코드 하나. 어디에 가면은 신용카드가 바로 핸드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돈처럼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와,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죠. 화폐 발달 과정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많이 변하고 발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에 쓰고 있는데 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받으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의 값만큼 돈을 주고 사는 거. 이게 바로 교환 수단이에요. 돈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세금을 내거나 우리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그때도 이 돈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 바로 이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서 돈은 역할을 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가치 비교 수단. 물건에 따라서 값이 서로 다르거든요. 근데 이 돈은 이렇게 다른 가치를 나타내게 돼요. 수박하고 사과 값이 분명히 다르지만 수박은 10,000원, 사과는 3,000원 이렇게 가치를 비교해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치 저장과 이전 수단인데요. 지금 쓰지 않는 거는 바로 우리가 저축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 마련한 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지고 와서 또 쓰게 되는 그런 가치, 이전의 가치 역할도 하는 거죠. 돈이 서울에서 쓸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이전에서 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쓸 수 있는 이런 이전의 수단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듣고 있나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돈을 쓰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이 없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될까? 근데 옛날 사람들은 돈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어떤 생활이 됐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보세요. 어떤 어부가요. 당장 먹을 쌀이 없으니 오늘 잡을 생선으로 쌀로 바꿔야겠어. 이렇게 하고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그리고 싱싱한 생선이요. 생선 사세요. 내가 잡은 이 싱싱한 생선. 저기 쌀장수가 가네. 쌀집 아저씨 이 생선 드릴 테니까 쌀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 쌀집 아저씨가 저는 생선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선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오늘 쌀을 살 수 없으니까 어때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푸대에다가 쌀을 받았어요. 이걸 집에 가지고 가려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힘들어. 이게 돈이 없으니 이거를 무거운 거를 들고 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상황이 또 있어요. 나는 이거를 물건과 물건을 같이 맞교환을 했는데 이 아줌마가 쌀을 조금만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상품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준 쌀은 오늘 농사진 아주 햅쌀이에요. 햅쌀. 아주 맛있는 쌀이라고요. 그러니 한 바가지만 드려도 돼요. 근데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아니 내 물건은 분명히 쌀 2바가지인데 저 아줌마는 분명히 한 바가지라고 하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다면 이런 상황들이요 주변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은 바로 의식주예요. 먹고 쓰고 자고 모든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고 하죠. 이 공부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요.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봐보세요.
책상도 돈이고요. 책상도 사야 되잖아요. 그쵸? 연필도 사야 되고요. 공책도 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엄마 나 악기가 배우고 싶어요 하면 학원에 가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돈을 또 지불해야 돼요. 또 어때요? 맛있는 밥이 먹고 싶어요. 맛있는 밥, 쌀도 사야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엄마 오늘은 외식콜 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식당에 가서 돈을 주고 밥을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배가 아파요. 어디가 뭐 눈이 아파요 하면 병원에도 가야 돼요. 그럴 때 병원비를 내야지만 우리가 병을 아픈 데를 고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영화 보고 싶죠? 영화 보고 싶을 때 또 어떤 아이들은 와 번개맨, 신비아파트, 신비의 섬 이런 거 너무 보고 싶어요. 공연 보러 가고 싶죠. 이런 거 볼 때도 우리는 공연비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못 가죠. 근데 여행을 많이 갈 때는 어때요? 여행비를 또 지불을 해야 돼요. 여행 가려면 선글라스도 사야 되죠. 비행기 값도 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돈에 의해서 지불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활이 아주 더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의 중요성 그리고 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자, 돈의 중요성 마지막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게 있어요. 돈은요, 우리가 먹고 쓰고 뭐 입는 거 모든 것에 들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거 돈을 모았다가 정말 우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기부할 수 있는 행복의 기쁨을 주거든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대구에서는요, 이렇게 1339의 기부가 대구의 생명이 됩니다라는 기부 운동을 했었어요. 돈 1,000원에 1,0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 생명으로 그 기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해외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돈의 가장 중요성, 가장 중요한 배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볼까요? 선생님은 보니까 500원이라는 돈이 정말 예전에는 동전짜리가 무슨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겠어,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 루안다 난민 일주일치의 옥수수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500원의 가치가 있대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1,000원이면 결핵 아동 2주일치의 치료제를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00원이면 북한 동포 한 달 식량비가 된대요. 그리고 15,000원이면요. 아프리카 한 가족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가 있대요. 이만큼 돈은 많이 벌고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이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의 중요성을 알 때는 바로 기부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은 1편에서 마무리하고요. 2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바로 현명한 돈 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아빠의 월급날! 월급날이 됐어요. 여보! 오늘의 월급날이에요. 어머! 그럼 우리 외식 할까요? 어머! 철수야, 먹고 싶은 거 없니? 와, 엄마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명랑하죠? 자, 그랬더니 철수는,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아, 그런데 아빠가 무슨 일 하셔서 돈을 버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 같은데. 아빠는 건설회사에 다니시는데 매달 월급을 받아오신단다. 아빠의 월급이 우리 가정의 중요한 소득이지. 아빠의 월급으로 밥도 먹고 철수가 학원에도 다닐 수 있는 거야. 와, 아빠의 월급으로 이 가족이 더 행복한 거예요. 자,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 거 바로 소득이죠. 소득? 바로 돈이에요. 우리가 아빠의 월급으로 벌어오는 소득으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바로 집이라는 곳을 장만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의 소득 때문에, 바로 아빠의 월급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와, 어디 갔어 우리가? 철수야, 영희야,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이 아이스크림이 맛있을까? 저 아이스크림이 맛있을까? 또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이 엄마 저 이번에 새 컴퓨터 사고 싶어요. 제발 사주세요. 또 옆에서 듣고 있던 누나가 엄마 나 휴대폰이 부러졌어. 깨졌어. 나 휴대폰 먼저 새로 사줘야 돼. 근데 엄마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아, 누구 거부터 사줘야 하나?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얼마나 할까? 이번 달에 꼭 사야 되나? 다음 달에 사야 되나?
근데 우리는 보면은 여기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왜냐면 바로 자원과 돈은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정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만약에 신발을 사달라고 했어요. 딸은 옷을 사달라고 했죠. 근데 뭐 돈이 넘쳐나고 자원이 많으면 그래 고민할 게 뭐가 있어 마음껏 사주지 뭐 하고 돈을 막 뿌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부산 시장님이 야 저기에 축구장을 짓는 게 어떨까, 저기에 야구장을 짓는 게 어떨까. 그런데 이런 고민들 선택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만약에 땅이 마음껏 있으면 우리는 그래 돈도 많고 땅도 많고 마음껏 지어버리지 뭐, 축구장도 짓고 야구장도 짓고, 이런 고민들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원이라든가 이런 돈은 한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라든가 내가 입고 싶은 마음껏 좋은 옷, 이쁜 옷을 다 사고 싶어도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셨죠? 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아껴 쓰고 때로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이 희소성 때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돈 쓰기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를 판단하라. 물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다른 물건은 꼭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고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에게 알맞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선택 기준을 정하라. 어떤 상품을 갖기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선택 기준을 세워서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은 괜찮은지, 디자인은 괜찮은지, 나에게 꼭 맞는 편리성을 갖고 있는지, 이 각각의 여러 항목들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서 그 물건을 구입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물건을 선택하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나는 꼭 예쁜 핑크색이 들어간 그런 디자인을 원해, 이러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는 바로 그 선택의 기준이 예쁜 디자인, 색깔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알맞은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준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 세 번째, 선택 기준에 따라서 상품을 비교한 후에 가장 좋은 것을 구입해야 돼요. 선택 기준에 따라서 여러 회사들의 상품을 서로 비교해야 돼요. 그리고 평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각 회사에서 상품이 지니고 있는 장점, 단점,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따져보고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렇게 만약에 선택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런 물건들을 산다면 우리 이 친구처럼 몇 번 놀아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거 말고 팽이 장난감 살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아요.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 아주 큰 TV를 바꿨는데 저번에 봤던 게 더 좋은 걸, 뭐 이거 썼더니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저번에 산 걸 살 걸 그랬어, 이런 후회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물건을 살 때 장난감이 됐건 옷을 사건 컴퓨터를 사건 핸드폰을 사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선택, 어떤 물건인지, 가장 중요한 물건인지를 판단을 하고 기준을 세워서 가장 좋은 물건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순서도 볼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자,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요? 아니면 가격은 얼마인가요? 성능은 어떤가요? 내가 가진 돈의 범위에서 꼭 살 수 있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먼저 사용을 해본 사람들의 의견은 좋은지 나쁜지 꼼꼼하게 따져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따지다면 아마 후회하지 않는 정말 좋은 물건들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요.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필요하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냥 막무가내로 갖고 싶어, 이런 거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욕구일 뿐이에요. 자, 집에 로봇이 많기는 하지만 새로 나온 3단 변신 로봇이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욕구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엄마가 시장을 갔어요. 추워지기 전에 빨리 김장을 해야겠어. 어때요? 이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집은 내가 꼭 시험 봐서 잘 될 것 같아. 나는 이 문제집을 꼭 사야겠어. 이거는 어때요? 맞아요. 필요한 거예요. 돈을 주고 꼭 사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또 옆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또 먹고 싶어. 어때요? 이거는? 이것도 욕구예요.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컴퓨터가 너무 이쁜 핑크색 컴퓨터가 막 나왔나 봐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나 집에 컴퓨터 있는데 또 사고 싶어. 이것도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욕구예요. 나에게 필요 없지만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게 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내 몸에 굉장히 예쁜 보석들이 막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또 다른 반짝반짝반짝 보석이 나오면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꼭 갖고 싶은 욕구일 뿐이에요. 이럴 때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오늘은 이런 현명한 선택, 내가 필요한 물건인지 그냥 갖고 싶은 물건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엄마에게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는 꼭 얘기를 하면 되고 필요하지 않은데 막 때를 쓰고 사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부터 선생님하고 약속해요. 아주 현명한 돈 쓰기를 하는 걸로. 우리 친구들 알았죠? 약속! 네, 우리 친구들 이번은 선생님하고 공부할 시간인데 선생님하고 공부할 내용 바로 용또나 반가워 시간이에요. 선생님 어릴 적에는요. 문구점 앞에 가면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 걸려 있었어요. 어릴 때 막 문구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기 전에 선생님들은 항상 눈앞에 입구에 빨간 돼지 저금통이 걸려 있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근데 그리고 친구 집에 가도 항상 TV 앞에는 친구들 집 TV 앞에 가도 항상 빨간 돼지 저금통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글쎄요. 어느 집을 가나 이 빨간 돼지 저금통을 보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선생님이 참 아쉽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 어릴 때는 이 빨간 돼지 저금통에 항상 용돈을 항상 저축을 했었어요. 용돈 땡그랑, 그때는 용돈도 다 동전이었던 것 같아요. 땡그랑 소리가 났을 때 그 기분은 아직도 항상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 빨간 돼지 저금통을 보면서 용돈을 좀 모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친구는요, 현우라는 친구인데요. 이 현우라는 친구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 축구공을 보고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돈이 있다면 당장 살 텐데 돈은 어디서 구하지? 그래. 직접 용돈을 벌면 되겠다.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야겠어. 엄마, 제가 집안 청소 다 했어요. 용돈 주세요. 우리 아들이 청소를 열심히 해놨구나. 그래, 고생했으니 당연히 용돈을 줘야지. 우리 친구들. 여기서 바로 우리는 용돈을 번 거예요. 집안일을 하고 용돈을 벌고. 그리고 용돈을 버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1년에 한 번 우리는 어때요? 어른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해요. 세배를 하면 바로 세뱃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세뱃돈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용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가 다 가져가요. 아빠가 다 가져가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엄마, 그건 내 용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 아마 용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엄마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축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엄마가 세뱃돈 안 뺏어가고 아마 줄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용돈을 모아서 우리 다른 걸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용돈 벌기. 자,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용돈 벌기 쿠폰을 하나씩 줄 거예요. 자, 보이나요? 자, 설거지 쿠폰, 엄마를 도와드리는 설거지 쿠폰으로 용돈을 벌어보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아빠 구두 닦기. 아빠가 구두를 닦아 놓으면 아마 우와, 우리 아들이 아니면 우리 딸이 아빠 구두를 닦아놨어. 용돈을 줘야지 하고 1,000원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아빠는 5,000원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빨래 정리하기,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기, 화분에 물 주기. 그리고 가끔은 청소기로 청소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으니까 가끔은 엄마, 제가 집안일 청소해 드릴게요 하고 엄마가 그러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용돈을 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아주 요긴한데 우리 친구들이 꼭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용돈을 벌어서 우리 친구들은 뭘 할 수 있을까? 자, 용돈을 벌어서 우리 친구들이 참 계획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볼게요. 할아버지가 큰아버지께 20만 원을 주셨어. 친구들하고 피자도 먹고 장난감도 사 먹고 축구공도 하나 사고. 우와, 이 친구는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사고 이렇게나 많이 먹을 거를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버린 거예요, 돈을. 세상에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핸드폰을 새로 바꾸고 싶었나 봐요. 용돈을 다 써버렸으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용돈을 계획적으로 쓰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엄마 생신이에요. 어머니 생신인데 이 친구는 너무너무 이 엄마에게 옷도 사드리고 싶고 장갑도 사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용돈을 다 써버려가지고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비밀로 해서 깜짝 놀라게 엄마 생일 선물을 사고 싶어, 뭐 이렇게 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용돈은 계획적으로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용돈 기입장이에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 되면 그 하나하나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용돈 기입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몰라서 나는 용돈 기입장을 못 쓰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선생님 회사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그쵸? 이 자산관리공사라는 거는 뭘까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를 잘 관리하는 거. 그 말 그대로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통장에 저금해 놓은 돈을 얼마인지 입력할 수가 있고, 이 용돈 기입장을 처음 이용할 때 이걸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만가. 그리고 수입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용돈, 아빠에게 구두를 닦아주고 엄마 청소를 해주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나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수입을 가지고 내가 용돈을 딱 저축을 해놓고 이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쓰게 되면 이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떡볶이 사 먹었어. 그러면 떡볶이 값을 지불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 예산이라는 거는 일주일이나 한 달, 1년 단위로 나에게 예상되는 지출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내가 2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누나 생일이 있네. 그러면 8천 원을 써야겠다. 그리고 나는 이번 달에 뭐 핸드폰이 있다. 뭐 핸드폰을 구입해야 되니까 얼마를 보태야겠다. 이런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 또 예상되는 그런 지출들, 앞으로 쓸 예산,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지출을 계획한다 해서 예산이라는 거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통계를 볼게요. 통계는 바로 정산이에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쓸 돈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용돈 기입장 프로그램 등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한눈에 우리가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었는지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거. 통계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계 아니면 정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용돈 기입장을 쓰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었다가 우리 친구들도 용돈 기입장을 쓸 때 이렇게 잘 쓰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용돈 기입장 쓰는 거 다시 한번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용돈 예산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계획해 보는 거예요. 용돈을 쓰기 전에 아주 꼼꼼하게 작성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수입하고 지출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수입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용돈을 벌어오는 거. 엄마한테 심부름을 해서 받아오는 돈은 바로 수입. 그리고 내가 떡볶이를 사 먹는 거는 지출. 이렇게 매일매일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지출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거기서 메모를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까먹거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돈 결산서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용돈을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고 또 자신이 소비 형태 또 반성을 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필요해서 산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욕구에 의해서 산 건지 필요 없는데 산 건지 그런 것들을 반성을 하고 그것들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썼던 것들을 반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달에
다음 달에는 이렇게 쓰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을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돈 기입장 다른 친구가 썼던 걸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7월이 엄마에게 용돈 2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수입. 자, 7월 5일 날 아이스크림하고 과자를 사 먹었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에는 색연필 사는데 5천 원을 썼어요. 그리고 친구 생일 선물 사는데 6천 원 썼고 또 코로나19 성금에 5천 원까지 기부를 했어요. 이런 거는 지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적다 보면 이게 바로 그냥 용돈 기입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오늘부로 꼭 이것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거를 만들어서 해라 하고 추천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만약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또 쭉 써보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를 쭉 적고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것에는 또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돈이 들어간 것을 또 쭉 적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적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다 이룰 수가 있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더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돈도 함부로 쓰지 않고 용돈도 저축을 하게 되고 모아놓고 또 엄마 아빠 심부름도 하게 되면서 나의 용돈을 차곡차곡 쌓고 나의 꿈과 희망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 거예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 나만의 버킷리스트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돈 모으기 저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이에요. 자, 돈 모으기 저축. 와, 여기를 보세요. 여기는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에서는 아주 하는 일이 많아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업무, 송금이라는 업무도 하고요. 또 돈을 직접 맡기는 업무도 하고 있죠. 예금. 또 직접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대출도 하고 있어요. 또 뭐 우리나라 돈, 외국 돈을 바꿔주는 환전, 뭐 여러 가지 보석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서류를 맡기는 보관 업무도 하고 있고요. 보험이라든가 화폐 교환, 공과금 수납, 뭐 ATM 거기서 돈을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은행이에요. 단 하나, 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은행에 아마 가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손잡고 네, 가서 이렇게 보세요. 은행에선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중에서 몇 가지 업무를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예금이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사람들이 저금한 돈을 안전하게 맡아서 관리해주고 또 저축한 돈을 찾을 수 있는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대출 업무를 하는 거예요. 대출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경우에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은행에서는 어때요? 이자라는 걸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빌려줬으니까 너도 조금의 이자는 내야 돼. 이렇게 해서 대출 업무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보내는 아주 먼 나라에 돈을 보내주는 그런 송금 업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환전 업무는 아까 말했듯이 외국 돈을 뭐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준다거나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업무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이 뭐 엄마 아빠가 뭐 세금 내는 거 있죠. 그리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 같은 경우는 등록금을 내려갈 때도 이렇게 은행에다가 다 내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급식비 낼 때요.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엄마 아빠는 은행에 가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돈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다 은행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저금을 할 때 자, 우리 다른 여자친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여자친구가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서 저 저금이에요 하고 저금을 하죠. 그러면 은행에 있는 창구 언니가 어서 오세요 하고 돈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에다가 저금할 돈을 직접 주고 통장을 주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돈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가면 이렇게 찾으실 때 쓰는 출금 요구서가 있어요. 이 출금 요구서에다가 글씨를 쓰고 얼마를 찾을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이름도 다 쓰고 하면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부모님 손잡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 가서요.
그동안에 저금할 돈을 다 꺼내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금 통장에 돼지 저금통이나 이런 데 돈을 모아 놓잖아요. 그런 돈은 계속 모아두면 안 돼요. 이게 돈이 또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가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바로 주민등록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민등록번을 가지고 또 도장을 가지고, 도장이 없는 친구들은 사인을 하는 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로 본인의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요, 은행에 가면 이렇게 뽀로로 통장도 있고요, 후토스 통장도 있고, 만화 캐릭터들을 활용한 어린이 통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린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통장을 만들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통장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보면 왜 저축이 필요할까요? 왜 저축을 해야 될까요? 이 저축의 좋은 점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정말 저축을 해놓으면 내가 나중에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아마 이게 가장 저축의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그 돈으로 나중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점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열심히 월급을 벌어서 왜 저축을 합니까? 바로 나중에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저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때는 이제 너무 나이가 들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모아놓은 저축, 모아놓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때요? 우리는 큰 액수의 병원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저축해둔 통장에 있는 그런 돈들을 이런데 귀하게, 소중하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돈을 모아놓지 않으면 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저축의 중요성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거, 필요한 것을 꼭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저축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돈이 많이 드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저축을 해놓은 자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대학교 갈 때 학교 등록금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이 초등학생이라 그래도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나중에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만약에 아프거나 또 병이 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모아놓던 저축을 가지고 그 큰 액수의 병원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노후자금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에 모아놓은 그 돈으로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그 기업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더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살고. 그래서 우리는 저축을 많이 할수록 우리가 점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근데 선생님,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 저축을 하는데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저축을 했을까요? 은행이 있었나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할머니들이 막 장독대 안에다가 막 돈을 보관해 놓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뭐 버선에다가 양발에다가 막 속주머니에다 치마 속저고리에 막 이런 데다가 돈을 막 보관하고 따로 돈을 보관하는 데가 없었던 거죠.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개라는 걸 했었어요. 몇 사람이서 오늘의 달달이 얼마씩 이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한테 맡기면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모아진 돈은 한 사람씩 저축한 금액처럼 목돈을 턱 이렇게 나눠서 갖는 거예요. 그런 게 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뭐 장롱 같은 데다가 돈을 보관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가끔 어느 기사를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 어느 집 뭐 벽장에 인테리어를 하다가 그 벽장에서 돈 뭉치가 나왔어요.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그래요. 어떤 집 과수원을 팠는데 뭐 거기에 장독대 뭐 항아리 조그만 항아리에 돈이 막 뭉치가 있었어요.
가끔 옛날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할머니 분들이나 할아버지 분들께서 옛날에 은행이 없었던 당시 또 나는 은행을 믿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이런 데다가 막 묻어두고 막 그랬던 돈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묻어두면 어때요? 돈이 안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는 저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상된 돈들도 많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아주 은행 업무가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어쩌면 굳이 은행을 가지 않더라도 은행 업무의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돈 찾는 것도 현금 인출기에 가면 누구든지 24시간 365일 찾을 수 있는 기계도 있죠. 또 전화 한 통화로 나 얼마를 뭐 어디에 송금하는 업무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고, 인터넷 뱅킹,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서로 돈을 주고받고 내가 필요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건 또 다른 사람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엔 어때요? 핸드폰으로 앱을 깔면 그 안에서 모든 은행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와, 요즘은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저축에 대해서 옛날에는 저축할 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한 것도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요즘에는 또 뭐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편리하게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저축을 많이 해서 내가 은행에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빨간 대지저금통을 오늘 사서 빨간 대지저금통에 차곡차곡 저축을 하고 돈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은 거를 좀 샀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저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도 저축 많이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아쉬워요. 벌써 선생님하고 공부할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열심히 달려온 만큼, 열심히 알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앞으로 더 마지막 수업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돈보다 신용이 좋아 라는 시간이에요. 자, 돈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오케이. 와, 어떻게 돈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오케이 되는 거지? 너무 궁금하죠? 자, 그리고 신용이 뭔지, 도대체 신용이 뭔데 돈보다 좋다는 거야? 그쵸? 선생님이 이 시간에 아주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와, 선생님이 읽은 동화책 중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린 왕자라는 책인데, 여기서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 줄 아니? 글쎄,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아니면 꿈꾸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는 일,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신용이라는 거죠. 신용은 믿을 신, 쓸 용. 그래서 신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신용이라는 것은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평가를 척도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 기준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신용이에요. 그리고 신용정보는 평생 금융생활을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게 바로 이 평가 기준, 신용정보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우리 친구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신용이에요. 어떤 친구가 나 100원만 빌려줘 했는데, 너 저번에도 돈 갚지 않았잖아. 나 너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어. 그러면 이 친구는 신용이 없는 거예요. 신용이 빵점. 근데 또 다른 친구가 나 1,000원만 빌려줘. 그래? 너가 1,000원이 필요하면 난 당연히 빌려줄 수 있어. 넌 저번에 1,000원을 빌려주니까 바로 그 다음날 갚으더라. 그러면 어때요? 이 친구는 신용이 100점이에요. 100점. 우리 친구들 간에도 서로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신용의 중요성이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면, 살면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용이. 이 믿음이 없어진다면 너무나 불편한 게 많아요.
자, 우리 친구가 아빠하고 얘기를 하네요. 볼까요? 아빠, 이번 주말에 축구 경기 보러 가는 거죠? 숙제를 다 하면 가기로 했었지. 숙제는 다 했니? 아직 안 했는데요. 축구장 다녀와서 꼭 할게요.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다녀와서 하기로 해놓고 하지 않았잖아. 이건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봐요. 아빠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분명히 숙제를 하고 나서 가기로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도 없어지는 거고. 또 어떤 친구가 이래요. 이 책 재밌겠다. 다 읽고 나 좀 빌려줄 수 있어? 싫어. 지난번에도 책 빌려가더니 지저분하게 읽고 돌려줬잖아.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좀 빌려줘. 이번에 깨끗하게 볼게. 깨끗하게 보겠다고? 널 어떻게 믿니? 습관을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야. 어때요? 이 친구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책을 빌려줄 수 없는 거죠. 신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용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친구들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바로 신용이 되는 거죠. 자, 어른들 대화를 한번 볼게요. 사장님, 잘 지내셨나요? 내일까지 부품 500개만 보내주시겠어요? 아니, 지난번 부품값도 아직 결제가 안 됐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제가 부품값 결제해 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부품을 보내주시면 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말로만 준다고 하면 뭘 해요? 부품값을 먼저 지불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어때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믿음과 믿음으로 일했을 때는 어쩔 때는 정말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성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쌤이 아까 말했죠. 돈이 없어도 신용만 있으면 오케이. 만약에 이 사람이 신용이 있었으면 당장 줬을 거예요. 하지만 저번에도 안 줬으니까 이번에도 안 줄 거야 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신용이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 신용이 없으면 불편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올바른 신용 거래를 한번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챙겨야 될 게 바로 이 신용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첫째, 차를 살 때도 대출을 할 때도 신용카드를 쓸 때도 또 핸드폰을 살 때도 모든 게 다 신용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자, 잘한 경우를 볼게요. 신용거래를 통해서 자동차 값을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누어 내다가 만약에 돈을 못 냈어요. 중간에. 그러면 어때요? 신용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꼼꼼하게 10년 동안 나는 이 돈을 나눠서 갚겠습니다 했을 때 돈을 잘 갚아야 되는데 중간에 또 못 갚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은행에서는 이 사람에게 앞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은행에서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신용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잘한 경우를 볼게요. 돈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는 여행 중에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줄여주죠. 어때요? 여행 갈 때 우리가 돈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다 신용카드 한 장으로 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 신용카드는 어때요? 이름 자체에 신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돈은 아니지만 이 신용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달에 이 쓴 만큼을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매번 끊이지 않고 차곡차곡 결제를 잘하면 신용카드도 계속 쓸 수 있고 신용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를 쓰다가 다음 달 결제를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어때요? 신용은 떨어지고 신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핸드폰 요금 내잖아요. 그 핸드폰 요금도 매달 잘 쓰다가 차곡차곡 잘 내면 신용이 그냥 괜찮아요. 하지만 쓰다가 휴대폰 요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신용이 악화가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현재는 신용 하나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신용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다 더 믿음, 신용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용을 잃게 되면서 빚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빚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빚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집을 살 때도 큰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때 우리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계부채라고 해요. 가계부채는 가정에서 생기는 그런 부채를 말하는 거고 그런 빚을 말하는 거예요. 자, 기업부채는 기업에서 진 빚을 말하는데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돈을 은행에 가서 빌려서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럴 때 빌리는 돈이 바로 기업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인이라든가 가정에서만 이 빚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빚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가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부채라는 게 우리 국가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 우리가 일본한테 국채 보상 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국민들은 보시오. 그동안 일본으로부터 빌린 돈이 1,300만 원에 이르니 일본이 이것으로 우리나라를 협박을 하고 있어. 비록 한 사람에게는 큰 돈이지만 우리 2천만 동포가 힘을 합하면 나라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으니 어찌 나서지 않을 수 있겠소. 모두 동참하시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 시절 1907년부터 1908년 사이에 전개된 이 국채보상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빚을 갚아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마 친구들도 어렴풋이 아마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IMF 때 우리도 나라의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나라 빚을 갚아보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 빚은 어려운 거야. 빚은 뭐 어떤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 뭐 가게라든가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빌리는 거 또 어떤 기업들은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 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 돈을 빌리는 거를 우리가 또 갚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빚이고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갚아 나가야지만 신용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빚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 빚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빚을 왜 지는 거예요? 빚을 안 지면 되지 않나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떻게 빚을 안 질 수 있을까? 이렇게 어른들은 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안 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빚을 안 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저축을 해두면 돼요. 우리 친구들 정말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빚을 지지 않으려면 저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갈 때는 이런 비상시 필요한 돈을 쓰면 돼요. 그러면 빚을 굳이 안 져도 되겠죠. 그 다음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 빚을 안 질 수도 있어요. 또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지 하고 좀 이렇게 정확하게 따져보면 빚을 연체하지 않고 신용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차곡차곡 갚아 나갈 수가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얼마 동안 돈을 빌릴 건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빚을 갚고 있는 동안에는 또 다른 빚은 정말 지지 않도록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줄 텐데 이게 뭘까요? 자, 안에를 잘 한번 봐보세요. 4월 3일 날 10,000원 입금? 이건 뭐지? 슬러시? 글씨를 잘 못 알아먹겠어요. 선생님도. 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쓴 글씨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우리 친구들과 슬러시 먹고 뭐 치즈 먹고 음료수 먹고 이거는 학교와 문구점 앞에 초등학생들이 적어놓은 외상장부예요.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학교 앞에 문구점이라든가 학교 앞에 분식점에 이렇게 외상장부를 적어놓는 경우가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외상이라는 거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절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외상을 하고 쓰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돈이 불어나가지고 큰 소도 잡을 만큼 돈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그 당시에는 돈을 직접 주지 않고 신용으로 써놓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 친구가 얼마 뒤에 이 문구점 사장님한테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적어놓은 외상장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신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절제나 신용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무차별적인 이런 소비 형태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신용을 깰 수 있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냥 돈으로 조금씩 본인이 필요한 것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요? 아, 외상이 뭐냐고요? 갑자기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외상은 값은 나중에 치르기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친구들 웬만하면 외상은 하지 말고 본인이 필요한 물건은 본인의 모아둔 저축이라든가 적으면 돈으로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때요? 살 때는 꼭 필요한지 한번 따져보고 구입하는 게 좋겠어요. 자, 우리 현대생활에 신용과 경제생활이 있는데 신용이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신용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신용교육, 신용의 중요성을 머릿속에 쏙쏙쏙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쌤이. 신용카드는 믿음으로, 신용으로 만들어진 카드예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지금 쓰고 다음 달에 갚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꼭 나에게 다음 달에 있을 돈만큼 필요한 만큼만 써야지 무차별하게 마음대로 쓰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져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신용도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있거나 갚지 못한 적이 있다. 2번, 용돈 기입장을 쓰지 않는다. 3번, 필요 없는 물건을 사서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다. 4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늦게 반납한 적이 있다. 5번,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적이 있다. 6번, 친구에게 학용품을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다. 7번, 용돈을 다 써서 필요한 것을 사지 못한 적이 있다. 자, 우리 친구들 체크해 보셨나요? 자, 0개에서 2개까지 나온 친구는 좋아요. 아주 굿, 좋아요고요. 자, 2개에서 3개 나왔다면 보통이에요. 자, 그리고 4개에서 7개는 우리 친구들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본인이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 신용 체크도 했으니까 앞으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신용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얘기가 있어요. 2019년 교육부와 또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9년 초등학생 그다음에 중등 희망 직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1순위는 바로 운동선수였고요. 두 번째는 교사, 그다음에 그 유튜브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3순위로 나왔는데 이런 거 우리 친구들 희망 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1위가 답변이 내가 좋아해서 이 직업을 하고 싶다. 2위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는 이런 희망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뭐가 필요해요? 저축을 해놓은 돈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소비라든가 미래를 위해서 모으는 저축, 또 미래를 위해 지키는 신용, 또 내 이웃을 돕는 기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딱 맞아떨어지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차곡차곡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꼭 미래를 위해서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저축을 하고 미래를 꼭 지키기 위해서는 신용을 꼭 지키라고 선생님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선생님하고 금융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요. 빨강 모자 선생님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선생님하고 같이 경제불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빨간 모자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